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파톨로지 7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헤파톨로지에서 가장 어려운 간경변증과 그 합병증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소단원이 엄청 많은데요. 당연히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간경변증의 기본 증상이 무엇인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문맥 고혈압과 정맥류 출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간경변증의 정의와 일반적인 특징을 봅시다. 리버 시로시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간이 섬유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간세포 자체의 여러 대사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빌리루빈 대사 장애로 인한 황달, 알부민이나 응고장애 합성 장애로 인한 그 부종, 응고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이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해지니까 간의 혈액이 잘 통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은 간의 포럴 베인에 거꾸로 걸리는 압력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포럴 하이퍼텐션이 생깁니다. 특히 이 포럴 베인의 압력이 30cm H2O 이상이다. 그러면은 문맥압 항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인즉슨 간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세포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 공급도 잘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간의 중심부 이제 여기서 중심부라고 하면 이제 조직학적인 중심부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쪽에 혈액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케믹 인주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리버 시로시스가 한번 생기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시로시스가 더 진행하는 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처음에 그 시로시스 생기면은 이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중심부에 시로시스 이스케믹 인주리 생기고 그럼 거기도 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그러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변화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이 간경화의 원인은 사실 만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일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 과거에는 B형 간염이 한 60-70% 정도로 가장 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사약이나 아니면 혈액 감염 등에 의한 C형 간염, 요게 한 10에서 15% 정도고 알코올성 간 질환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B형 간염 예방 접종 사업이나 아니면 치료제 보급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는 크게 줄어들고 오히려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간경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그 각 병원들에서 올려놓은 그 지식백과 이런 데에 여전히 뭐 B형 간염이 6에서 70% 정도로 가장 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언제때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지금까지 그냥 안 바꾸고 써놓은 것 같아요. 최근 나온 논문에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 B형 간염보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더 많아졌다. 리버 시로시스의 원인이 알코올성 간 질환이 그 B형 간염을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실 알코올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그 외에 지방간, 이런 것도 있고 자가면역 간염, PBC, PSC 이런 면역계 질환도 일부를 차지하고요. 만약 RV failure 에 의한 cardiac cirrhosis 그리고 이제 만성 RV failure에 의한 cardiac cirrhosis 그리고 유전성 질환에 의한 간경변증, 헤모크로마토시스, 윌슨 디시즈, 안티트리신 데피션시, cystic fibrosis, 약제 유발성 간 질환 이런 것도 일부를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USML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은 알코올, C형 간염, B형 간염 그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차지하고 나머지 질환들은 아주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보단요. 이 나머지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국시를 볼 때는
뭐 요 밑에 있는 친구들 HCV, HBV, 알코올 뭐 요 정도 아시는 걸로 거기다가 이제 뭐 PB, PSC, PVC, 오토이뮨 요 가끔 나오고 요 정도 기억하시는 걸로 충분한데 아쉽게도 USM을 보실 때는 여기 나오는 유전병 질환들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요새는 점점 임상 증상만으로도 그 간경화를 의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임상 양상을 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USM을 보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증상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우선 portal hypertension, 이제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은 혈액이 계속 간 문맥에 쌓여 있는 상태가 되죠. 요것 때문에 esophageal varix,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카푼 메드스, 여기 배꼽 주변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anorectal varix,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역시 이제 에이너스 주변에 거기 그쪽에도 이제 마치 그 헤머로이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바릭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맥이 늘어져 가지고 혈액이 고이는 그런 구조물들이 생기고요. 또 스플레노메갈리, 이제 스플래닉 아터리도 원래 이제 간문맥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여기도 혈액이 고이다 보니까 이것도 커져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아사이디스, 압력이 걸리다 보니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배가 물이 차가지고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간의 합성 기능이 떨어지니까 코아귤로패시로 인한 에키모시스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포알부미네미아로 인한 페리퍼럴 에드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간의 대사나 아니면 빌리루빈 배출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존디스도 생길 거고요.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하이퍼에스테리니즘. 자, 여러분, 제가 그 거의 한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오럴 컨트라셉티브가 간에서 대사된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오럴 컨트라셉티브 주요 성분이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 쌓이고, 그래서 스파이럴 안지오마, 이렇게 피부에 약간 거미줄처럼 빨간 점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파말 에르시마, 손도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손바닥이 벌겋게 변하는 겁니다. 거기다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자이네코마스티아 생길 수 있고요. 또 테스티큘러 아트로피나 아니면 디크리스 리비도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ick euthyroid syndrome이라고 해서 요거는 꼭 리버 시로시스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 각성 만성 질환 환자가 모두 보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인데 TFT를 하면은 토탈 T3, T4는 떨어지는데 TSH는 정상인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그 타이로이드 호르몬에 바인딩하는 단백질, 이거를 타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TBG라고 하는데요. 요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원래는 거의 대부분은 이 TBG에 붙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떨어져가지고 기능을 하는 거는 일부인데, 이 TBG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어디 붙어 있을 데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 감소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TFT에서 이상이 있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갑상선 기능 장애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이런 문제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리버 시로시스 환자인데 TFT를 요즘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TFT를 해봤더니 T3, T4가 떨어져 있고 TSH는 정상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을 하이퍼사이로이디즘으로 보고 그 레보사이록신을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TSH, T3, T4가 떨어져 있지만 TSH가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갑상선 기능 자체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런 환자에서 abnormal한 TFT 리절트를 갑상선 기능 장애가 아니라 sick euthyroid syndrome이다 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Dupuytren contracture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Dupuytren contracture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강의록에 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그거의 MCP 조인트, 이게 손가락하고 손바닥 사이에 있는 조인트죠. 거기에 구축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꽉 이제 쥔 상태가 돼서 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Dupuytren contracture 이렇게 부르고 동시에 클러빙 핑거도 동반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이 클러빙 핑거는 제가 문제에서 리버시로시스를 힌트를 주기 위해서 낸 문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손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임상 이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검사를 할 텐데 우선 LFT 검사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OTPT가 올라갈 텐데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간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제 AST, ALT는 간세포들의 염증이 생기면서 걔네가 가지고 있는 엔자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죽을 놈이 없는 거죠. 그래서 OTPT가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로시스가 아주 심한데 OTPT는 거의 정상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의 대사 기능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하이포알부미네미아, 빌리루빈 상승, PT 일롱게이션, INR 상승 이런 거는 이제 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시드 베이스를 보면은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호흡성이 아니더라도 알칼로시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알칼로시스랑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리버시로시스에서 알칼로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설명 드릴 때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질 역시 중요하죠. 하이포나트레미아와 하이포칼리미아 그러니까 salt wasting, potassium wasting이 둘 다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는 이게 hypervolemic 하이포나트레미아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는 지금 플루이드가 넘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그래서 붓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일렉트로라이트 검사를 해보면은 소듐 레벨은 낮은 상태로 나오는 거. 이런 거를 hypervolemic hyponatremia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ypokalemi아. 요거는 정확한 기전은 이제 여러 가지의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는 간경화의 초기 대상성 간경변증 compensated liver cirrhosis라고 하죠.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비교적 일렉트로라이트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진행해서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이런 게 생기고 역시 이런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정해 주는 게 시로시스 환자의 서포티브 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마그네슘이나 포스페이트 레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CBC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깁니다. 이 왜냐면은 조금 전에 간경화가 생기면은 스플레노메갈리 생긴다 그랬죠. 그럼 스플린의 혈액이 이제 컨제스천 또는 세퀘스트레이션 된다는 거죠. 근데 스플린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뭐예요? 이제 혈액에 있는 오래된 RBC를 파괴하고 그런 게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혈액이 너무 오래 머무르다 있다 보면은 이제 파괴해야 될 오래된 RBC 아니라 멀쩡한 RBC 같은 것도 파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혈소판 감소, 트롬보사이토페니아, 루코피니아 생기고 이제 아네미아는 당연히 그냥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초음파나 아니면 CT를 하면은 간에 그 리제너레이티브 노듈 생겨가지고 쪼글쪼글하면서도 울퉁불퉁한 그런 간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또 복수가 차 있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검사는 간 조직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 경변증의 형태, 중등도, 활성도, 원인 이런 거를 찾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간경화는 무엇이고 원인이 뭐고 임상 양상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리버 시로시스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그 중에서 문맥 고혈압과 정맥류 출혈을 보겠습니다. 요게 책에는 두 가지 소단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선 문맥 고혈압, portal hypertension이란 그 포럴 베인의 압력이 30cm H2O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가 5mmHg 이상인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그 이제 그 임상적으로 충분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그거를 직접 검사를 해볼 필요까지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요 수치 자체에 너무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어쨌든 간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이제 혈액들이 포럴 시스템에 쌓여가지고 포럴 베인들이 축 늘어지고 바릭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은 이렇게 에소파지얼 바릭스, 가스트릭 바릭스 같은 이상한 구조물도 생기고, 또 이게 스플린에 혈액이 쌓이니까 스플레노메갈리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아사이디스,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같은 것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 특히 정맥류 같은 거는 갑자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리버 시로시스의 임상적 증거가 있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EGD를 시행을 해가지고 에소파지얼 바릭스나 아니면 가스트릭 바릭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리버 시로시스 환자 준 다음에 다음으로 할 만한 적절한 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니까 이미 한 검사 다 했어. 근데 보기에 위식도 내시경이 있네? 왜 위식도 내시경을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가 이미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시경을 찝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는 그 책에 보면은 문맥 고혈압의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바릭스 블리딩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리시얼 블리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정맥류 출혈, 바리시얼 블리딩은 말 그대로 식도나 아니면은 위에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 여기 보면은 피가 그렇게 많이 고여가지고 큼지막한 구조물이 생겨 있는데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블리딩이 엄청 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터지면은 매시브한 블리딩이 생기기 때문에 헤마테메시스, 피가 섞인 구토를 굉장히 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멜레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굉장히 심하면은 이게 미처 RBC가 까맣게 변하기도 전에 항문을 통해 가지고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헤마토키지아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헤마토키지아가 있을 때 바이털이 흔들릴 정도로 블리딩이 심한 상태다. 그럴 때는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게 아니라 Massive Upper GI Bleeding을 생각을 해서 EGD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Massive한 Partial Bleedin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탈이 흔들릴 정도 되면은 EGD를 먼저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이 Partial Bleeding 어떻게 치료할지 바로 봅시다. 아마 내시경으로 그 치료를 해야 된다.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할 기본 처치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내시경 처치하기 전에 응급처치부터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액티브 블리딩이 굉장히 심하고 환자가 자꾸 막 구토를 하면서 거기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응급처치의 원칙 ABC 아시죠?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여기서 airway 확보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피를 토하고 막 의식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 endotracheal intubation부터 우선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의식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폐로 다시 아스피레이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투베이션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수액 필요하다면은 RBC까지 같이 줘야 되는데 요 수액 공급이나 아니면 수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때는 반드시 IV 라인을 2개를 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으로 수액 공급을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BP가 많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PRBC까지 같이 보충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큐트 블리딩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 BP나 아니면은 헤마토크릿은 블리딩의 정도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러드 로스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바이탈 사인이 뭔가요? BP부터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허트 레이트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BP가 정상이라도 허트 레이트가 많이 올라갔다면 출혈이 이미 꽤 있다는 뜻이죠. 헤마토크릿도 마찬가지예요. 블리딩 이후, 어큐트 블리딩 이후에 초기 24시간까지 헤마토크릿은 블리딩의 어느 정도인지 그걸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마토크릿 괜찮다고 수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수액을 주면은 기존에 원래 있던 피하고 수액하고 막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검사했을 때 금방 헤마토크릿 뚝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수액 주는 거는 기본이고 반드시 RBC를 수혈을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ABO 및 RH 블러드 타이핑 그리고 크로스 매치 이런 거는 미리 해가지고 수혈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이 NG튜브 삽입 및 셀라인 이리게이션입니다. 요거는 왜 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출혈이 상부 위장관에서 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셀라인을 살짝 뿜어준 다음에 다시 아스피레이션을 했는데도 정말 그게 시뻘겋게 나온다면은 그건 진짜 출혈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어느 정도 아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내시경을 하기 전에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혈액이 GI 트랙에 유출이 되면은 그 안에 단백질, RBC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암모니아가 생겨요. 그러면 그 블리딩으로 인한 블러드 로스에 더해서 그 간성 혼수,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가지고 간성 혼수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 까먹기가 쉬운데 요거 좀 시험에 가끔씩 R형 같은 거에 특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처치를 하는 동안에 물론 내시경실에 연락해가지고 응급 내시경 준비를 해달라고 빨리 재촉을 해야겠죠. 바렉스 블리딩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처치를 다 하고 내시경실을 준비됐다 하면은 응급 EGD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응급실 있는 병원 중에 응급 내시경 당장 안 되는 데가 뭐 얼마나 있다고 요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들으시는 분들 그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돌다 보니까 너무 대학병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생각보다 응급 내시경이 당장 안 되는 작은 병원 응급실들도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면
내시경 되는 병원으로 전원 보내기 전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가까운 내시경 되는 병원이 한 500km쯤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기본 처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좀 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요 위에 기본 처치를 하고 나서 급성 출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약물 치료로 혈관을 최대한 수축시키고 감염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제로는 털리프레신이 생존율 증가가 입증된 유일한 약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베이저프레신이나 소마토스타틴, 그러니까 옥트리오타이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셋 다 나오면 이제 털리프레신 찍으셔야겠죠. 거기다가 예방적 항생제를 같이 줍니다. 그 셉트리악손 같은 3세대 세파 또는 노르플록사신 주면 됩니다. 요거 항생제 까먹기 쉬운데 요게 R형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응급 내시경을 당장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시경적 치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당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요 SB 튜브, Sangstaken Blakemore 튜브라는 거를 집어넣어 주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코를 통해서 냈던 L튜브랑 비슷한데 이 끝에 달린 주머니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요 그림처럼 여기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풍선을 크게 부풀리면은 이제 식도랑 그 다음에 위에 생긴 정맥류를 다 출혈을 일단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물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출혈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내시경을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내시경 되는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SB 튜브를 넣어주면 되고요. 어쨌든 결국은 내시경으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시경적 결찰요법 또는 경화요법으로 출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찰요법은 말 그대로 피나는 부분을 집게로 찝어가지고 봉합하는 거고 경화요법은 이제 베럭스 안쪽에다가 이제 막 피가 나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바로 굳어버리는 물질을 쏘아요. 그래서 출혈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이 treatment of choi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물 치료와 내신경적 치료를 했는데도 블리딩이 도저히 잘 잡히지 않는다면은 아니면은 한번 잡혔는데 자꾸 재발을 한다든지 그렇다면요. 지금 당장 피가 콸콸 나는데 내시경으로 조절이 안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로 완전히 바렉스를 제거를 해줄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내시경으로 잡히긴 잡히는데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은 팁스라는 시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팁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초기 처치 요약 한번 드릴게요. 이제 특히 자꾸 토를 하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엔도트라케얼 인튜베이션을 해야겠고요. large bore IV 카테더를 반드시 양팔에 하나씩 2개를 잡아야겠습니다. 또 L-tube insertion, saline irrigation도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소생술로는 IV fluid,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을 주입하기 시작해야 되겠고 거기다 항생제, 항생제는 3세대 세파나 아니면 노르플록사신 주면 되고 거기다가 또는 옥트리오타이드 또는 털리프레신, 바소프레신 같은 혈관 수축제를 같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헤모다이나믹이 처음부터 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헤모글로빈이 9 이하다. 그렇다면 PRBC를 수혈을 같이 해야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혈 준비는 일단은 미리 해놔야 됩니다. 언제 수혈할지 모르니까. 플레이트렛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너무 낮으면은 바로 수혈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수혈할 준비는 좀 해둬야겠죠. 그리고 빠르게 EGD를 하는 게 최선인데 그 전에 버텨야 된다면은 SB 튜브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출혈이 잡히지 않으면은 수술적 치료. 잡히긴 잡히는데 자꾸 재발하면 팁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터지지 않도록 1차적인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터진 다음에 다시 터지지 않도록 2차 예방을 터진 거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터지지 않도록 2차 예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도 역시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시로시스 있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스크리닝 엔도스코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정맥류가 큰 게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예방적인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물로는 보통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를 줍니다. 네, 이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프로프라놀 아니면 나돌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보통 프로프라놀을 많이 씁니다. 요건 왜 쓰냐면은 제가 예전에 베타 블로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는 혈관을 약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소파지얼 바릭스는 혈관이 너무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써가지고 혈관을 약간 조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on-selective가 중요합니다. selective 베타 1 블로커는 안 됩니다. 아테놀롤, 미토프롤롤 이런 거 안 돼요. 요즘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니까 요 non-selective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 가지고는 안 되고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는 식도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클립으로 찝어가지고 물리적으로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정맥류 출혈이 있을 때는 결찰요법, 경화요법 둘 다 된다 그랬죠. 지금 당장 액티브 블리딩이 있을 때는 결찰, 경화 둘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식도 정맥류의 예방에는 결찰요법만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결찰, 경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그런 친절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둘 다 주고 하나만 고르게 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결찰요법만 된다는 거. 식도 정맥류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베타 블로커는 오로지 예방요법에만 쓸 수 있고 지금 당장 액티브 블리딩이 있을 때는 쓸 수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안 틀릴 것 같죠? 근데 이거 은근 문제 풀다 보면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당장 막 피가 나고 BP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베타 블로커 쓰면 안 되죠. 근데 정맥류 하면 베타 블로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베타 블로커를 찍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정맥류 내용은 잘 다 커버한 건데 요즘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갑시다. 방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사실 주로 식도 정맥류, 에소파지얼 바릭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정맥류가 GI 트랙에서 꼭 에소파고스에만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위에 펀더스 근처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는 위식도 정맥류, gastroesophageal baris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식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위에 생긴 거는 치료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gastric baris라고 하고요. 요때 동반될 수 있는 게 문맥악 항진 위병증, portal hypertensive gastropathy입니다. 요 내시경 사진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소파고스에도 정맥류 생겨 있는데 위까지 접근해 보면은 위에도 역시 정맥류가 이렇게 붉어져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스토마까지 이미 들어온 건 맞는데 이렇게 여기도 큰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꼭 마치 튜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런 거 튜머인 줄 알고 바이옵시 하다간 큰일 나겠죠. 사람 하나 그대로 잡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물을 gastric baris, 위정맥류라고 하고요. 여기 혈액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즉 venous hypertension이 있으면은
요것 때문에 Portal Hypertensive Gastropathy라는 게 동반이 되는데요. 요 Portal Hypertensive Gastropathy가 대체 왜 생기느냐? 정확한 이유나 아니면은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뭔가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컨제스천이 생긴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위의 점막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생기면 내시경상 모자이크 같은 모양, 점이 콕콕콕 박힌 것 같다는 그런 거죠. 또는 뱀 피부가 비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로 여기 보시면은 그 점막이 쭉 그냥 매끈하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런 파충류의 피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네이크 스킨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이게 심해지면은 빨간색 점상 출혈이나 아니면은 갈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멀겋게 콕콕콕 박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지금 당장은 막 블리딩이 막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크로닉하고 인돌런트한 뮤코사 블리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아네미아의 원인도 되고, 그다음에 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Portal Hypertensive Gastropathy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디 갔어? 이거구나. 참고로 그 국시에 한번 나왔던 거라 가지고 이게 아나토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 그림들은 그 식도 정맥류랑 위 정맥류의 아나토미인데 보시다시피 에소파지얼 바릭스랑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 가스트릭 바릭스는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에스파구스 아래쪽 정맥이 레프트 가스트릭 베인을 통해 가지고 포럴 베인으로 포럴 베인으로 쭉 이렇게 드레인이 되는 건데요. 이게 포럴 하이퍼텐션 때문에 레프트 가스트릭 베인에도 바릭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에스파지얼 베인들에도 바릭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에스파지얼 바릭스랑 연결되는 정맥이 레프트 가스트릭 베인인데 여기에 가스트릭 바릭스가 잘 생기고, 요 정맥은 다른 이름으로 coronary vein이라고도 부른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관상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정맥이라고 하면은 왠지 심장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코로나리 아터리랑 짝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기에 가스트릭 바릭스가 잘 생긴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1차, 2차 예방법은 에스파지얼 바릭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블리딩이 있을 때는 치료가 조금 달라요. 아까 식도 정맥류는 결찰법, 경화요법 둘 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위정맥류는 그 히스토아크릴이라는 거를 인젝션해서 내시경 정맥류 폐색술 EVO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건 뭐 그 경화요법, 스클레로테라피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넣는 물질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클립으로 찝는 게 아니고 안에 뭔가 딱딱하게 굳을 수 있는 물질을 쏴주는 게 주로 치료 방법이라는 거. 요것도 역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자꾸 재발하거나 한다면은 팁스나 BRTO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뒤에서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치료가 에소파지얼 바릭스랑은 약간 다른데 국시가 점점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요 그 에소파지얼 바릭스랑 그 가스트릭 바릭스의 구체적인 치료가 어떻게 미묘하게 다른지 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그 팁스랑 BRTO가 대체 뭐냐? 이거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팁스는 아마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경경정맥, 간내 문맥, 전신 단락술.
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osystemic shunt. 아이고, 이름이 길기도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포럴 베인, 간 문맥과 헤파틱 베인, 간 정맥 사이에 직통으로 션트를 뚫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션트를 뚫어준 건데, 원래는 혈액이 이렇게 포럴 베인에서 그 헤파틱 베인으로 직통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간 세포들을 한 번 걸쳐서 그 이제 사이누소이달 캐필러리들을 한 번 지나고, 그럼 이제 간 세포들에서 필요한 건 대사도 하고, 만약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해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시로시스가 너무 심하면은 거기에 뭔가 압력이 꽉 걸려가지고 뭐 혈액도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뭐 대사는 대사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이에 뭔가를 뚫어가지고 혈액 순환이라도 잘 되게 좀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뚫어주면은 혈액이 여기 이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바로 통해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포럴 하이퍼텐션을 조금 완화해서 정맥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액티브 블리딩일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재발 방지용으로 하는 그런 치료인데, 이게 문제가 이러면은 혈액이 원래 이제 간 세포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혈액이 직통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거 대사가 잘 안 되겠죠. 원래도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팁스라고 하는 시술은 헤파틱 엔세팔로파티, 간성 뇌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게 주요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BRTO라는 시술은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이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조금 전에 요 gastric varice가 그 주로 left gastric vein, coronary vein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혈관이 포럴 베인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left renal vein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안 거치고 바로 systemic circulation으로 끼어 들어가는 션트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gastrorenal shunt라고 하고, 요거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TO라는 방법은 IVC를 통해서 left renal vein, gastrorenal shunt를 통해서 gastric vein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션트를 벌룬으로 막고 이 gastric vein에 경화제랑 조영제를 뿌려서 이 안에 혈액들을 응고시키고요. 그러면은 그 바릭스에 대한 치료도 되는 거죠. 왜냐면 바릭스에 원래 혈액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 응고되는 물질들 같은 걸로 채우니까 바릭스 자체는 조금 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션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션트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있는 혈액들이 시스테믹 쪽으로 바로 이제 션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포럴 베인으로 더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를 약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팁스랑은 반대로 오히려 그 포럴 베인을 통해서 간 쪽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스트릭 바릭스에다가 이제 뭘 쏴가지고 그걸 없애놨으니까 이제 요것도 치료할 수가 있고, 동시에 간 기능 개선, 이제 간성 뇌증의 개선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건 단점이요. 일단은 가스트로리널 션트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에소파지얼 바릭스랑 가스트릭 바릭스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강제로 이렇게 뭐가 뭘 착 채워가지고 이거를 좀 막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쪽에 압력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에소파지얼 바릭스에는 오히려 부담이 더 생기기 때문에 에소파지얼 바릭스 블리딩은 오히려 더 증가해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트릭 바릭스의 치료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내용 엄청 많다. 그죠? 근데 시험이 점점 어렵고 지엽적으로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유달리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 더 곱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것들을 좀 집어들었으니까 복습하고 문제 푸시면서 어떤 게 빈출인지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강경화의 합병증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굉장히 길었는데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